고객이 원하는 컴퓨터를 신뢰와 친절과 정성으로. 부컴의 하루는 이 선서와 함께 시작됩니다. 컴퓨터도 서비스도 고객 감동을 위해 명동역 바로와 부산 컴퓨터 동해상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패퇴를 하는데 우리가 이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마어마하게 그냥 밀렸다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일본군은 너무 잘 싸우고. 그 듣기만 해도 이미 뭐 그런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1926년에 일본군 합동참모본부가 26년이니까 이제 일제 치하했을 때죠. 일제강점기 때. 이때 일본 전사 조선역이라는 걸 보면 그때 일본군 합동참모본부에서 만든 거니까 자기네들의 어떤 임진왜란의 정당성도 이야기를 하고 이제 자기네 입장에서 썼을 거라는 거죠. 일본 전사 조선역. 네. 일제강점기 시절에 쓰여진 이 책을 보면 임진왜란 초기부터 일본군의 병력 손실이 굉장히 막대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는 몰랐어요. 일본군이 몇 만인지도 정확히 처음엔 몰랐고 그리고 우리가 일본군을 얼마나 잘 싸우고 있는 우리 군이 얼마나 잘 싸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패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조선군의 저항이 사실 처음부터 꽤 격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굵직한 전투에서 크게 초반에 이제 패했거든요. 그것만 생각을 해서 그렇고 작은 전투는 관심도 없는데 실제로는 격렬하게 계속 저항을 계속했고 계속적인 손실을 강요를 한 거예요. 일본군한테. 그래서 일본군 선봉이 이제 고니시 유키나가가 있는데 이 고니시는 유명하니까. 들어본 것 같아. 그렇죠. 이 사람은 되게 유명해요. 뭐 명량을 보든 어느 영화를 보든 계속 나와요. 고니시 유키나가가 1번 때 선봉이었는데 재밌는 건 이 사람이 반전주의였습니다. 당시에 전쟁 반대였어요. 그런데 이제 평화주의자였어요. 평화주의자고 최대한 이제 좀 이제 인도주의적인 측면도 있고 했는데 영화 속에서는 항상 굉장히 사악하고 눈 밑에 항상 아이섀도우를 그리고 나타나시는데.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얘들은? 그런데 그 드라마라든가 영화에서 약간 애매하게 나타내. 그래도 우리 조정에서도 고니 씨는 그렇게 싫어하지 않았어요. 2번 때의 조장을 더 싫어했고 사실 1번 때보다. 아무튼 1번 때가 18,700명이었거든요. 고니 씨의 군대가 18,700명이었는데 9개월 후에 생존한 수가 6,600명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64%가 사망을 했어요. 9개월 만에. 사실 그 정도면은 거의 전멸 수준으로 봐도 괴멸 수준이잖아요. 예. 실제로 50% 이하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제대로 된 전쟁 유지를 못하기 때문에 전투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18,000명이었는데 6,700명 정도만 남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떨어져요. 9개월 만에. 전투 기록이 별로 없었던 3번 때의 경우에도 손실률이 53%입니다. 그러니까 반이 죽었어요. 9개월 만에. 9개월에서 1년 만에 일본군이. 네. 어마어마하게 죽어나갔다는 거고 실제로 그렇다면 조선이 그렇게 무력하게 쓸려나간 건 아니다라는 기록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굵직한 전투만을 살펴보는 거죠. 근데 이런 기록이 우리 쪽에서 그냥 서술된 것이 아니라 일본군, 그렇죠. 일본 입장에서 썼었던 일본 전사 조선역에 써 있었던 거고 실제로는 예비 병력이 조금씩은 보충됐을 거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면 실제 손실률이 더 높았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개전 초기부터 조선 전역에서 조선군과 백성들이 일본군에 대항하여 끊임없이 전투를 벌였고 크고 작은 전투에서 계속 소모전을 강요하고 때로는 치명적 타격을 가하기도 했다라는 거. 그래서 진주대첩 있었죠. 진주대첩, 행주대첩, 이순신 장군의 23전 23승. 이순신 장군은 그냥 신이라고 보면 됩니다. 진짜로. 이거는 그냥 좀 약간 좀 그래. 너무 대단해서 네네. 사실 이순신 장군은 거의 얘기를 안 할 거예요. 그냥 따로 봐야 됩니다. 수군의 경우에는 해전의 경우에는 계속 이겼으니까 뭐 곽재우, 정문부 이런 의병 활동 이런 일부만이 전부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그렇지 않고 열심히 싸운 우리 민초들이 있었다. 그리고 정부군, 그러니까 정규군들도 분명히 조선군들도 열심히 싸워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앞부분에서 저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독실이가 이순신 장군은 다행이 아니었다. 다행입니다. 그건 알겠군요. 자기가 막 그런 얘기를 뺐구나. 설마. 저 사실 계속 떨고 있었거든요. 악플을 모을까봐. 떨고 있었는데. 같은 이신데. 그렇군요. 지금까지가 개전 직후에 이제 평양까지 쾌속으로 밀릴 것이다. 라는 거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구체적인 전투들이 있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반격을 시작을 하게 되고 명도 참전을 하게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디테일한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다음 주에 좀 알아보면 어떨까 싶고요. 아, 디테일한 거는? 네네. 지금 오늘은 큰 그림만. 큰 그림으로 이제 왜 일어났는지, 임진왜란의 어떤 그때 동아시아 정세가 어땠는지, 일본은 어떤 준비를 했으며 한국이 어땠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인물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면서 우리 같이 얘기해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인물. 네. 인물 이 중에 한 명이 전생이다. 도요토미다. 자, 한번 해볼게요. 맞네. 맞네. 도요토미. 도요토미는 대단한 사람이죠. 아닙니까? 선조가. 일단 선조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고요,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구체적인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되는지 경과는 다음 시간에 보고 지금 이제 선조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좀 볼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조가 결국엔 그러면 이제 파천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한 거를 말리지 않은 책임으로 해갖고 영의정을 날릴 정도로 그러니까 뭔가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 조정 내부가. 자기네들도 다 도망갈 거였으면서 절대로 안 된다고. 사실 어디로 먼저 가냐면 개성으로 먼저 가요. 개성으로 가서도 들어가면서 여기서 끝까지 항전할 거다라고 백성들한테 이야기하고서 하루 만에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도망을 계속하는 거예요. 당연히 민심이 흉흉해지죠. 그 평양에 도착했을 때도 평양에서는 결사항전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백성들이 기뻐했었죠. 일단 왕이 오면은 사기가 올라가거든요.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몰래 밤에 도망을 가고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의주로 파천을 하면서 사실 어떻게 하고 싶었냐면 파천하는 과정에서 두 군데로 갈 수가 있었어요. 함경도 쪽으로 도망을 가든가 산세가 험하니까 숨는 게 가능했거든요. 예. 그러자는 이제 의견들이 있었고 근데 선조는 자기 스스로는 계속 어디로 가고 싶었냐면 그렇죠. 요동으로 도망가고 싶었어요. 망명을 하고 싶었어요. 예. 이거는 좀 충격적인 거야. 파천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전략적인 판단이 맞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말로 일본 애들이 원했던 게 그거예요. 농성을 하는 거 우리가. 그래서 서울을 한양을 점령을 하고 거기 있었던 선조를 잡아서 꼭두각시 삼아서 선조가 나도 항복했으니 너네도 항복해라라고 하면은 항복을 했을 거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을 잘 통치를 해갖고 자기네들이 실제로 잘 통치를 하려고 마음을 먹기도 했었거든요. 통치를 해갖고 여기서 군량미도 다 이제 뽑아내고 군졸들을 뽑아가지고 그걸로 명을 앞장 세우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일단 도망간 선택까지는 좋았는데 이게 이제 전략적인 후퇴가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밤에 도망하는 형태였었고 그 선조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요동으로 망명을 가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적인 게 사실은 아니었네. 아니었죠. 그런데 그냥 어이없게 잡히는 것보다는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다행이었다 정도는 맞는 라고 것 같아요. 우리가 평가해 줄 수는 있겠다. 그렇죠. 근데 이제 신하들이 계속 강력하게 반대를 했어요. 딴 건 몰라도 망명은 말도 안 된다. 뭔 소리냐. 근데 선조는 계속 야, 그러지 말고 좀 빨리 좀 알아보고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왕이 망명 신청을 하니까 명나라도 되게 어이없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위를 의심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뭘 했냐면 임진왜란 전에 명이랑 조선에다 공작을 막 했는데 명나라 입장에선 조선이 일본의 앞잡이가 돼갖고 지금 오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어요. 초기에 그런 의심했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너무 밀리니까 너무 빨리. 야 이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다. 얘네들 둘이 짜고 치는 거 아니냐. 맞아요. 이런 의심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전쟁이 시작된 지 한 달도 안 됐거든요. 근데 일본군에게 한양을 내주고 압록강까지 왔다는 거는 일본이랑 비밀 계략을 한 게 아니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요동에 어떤 소문이 났냐면 조선이 거짓으로 임금의 행차를 꾸며서 외병의 길잡이가 되어 온다는 소문이 파닥에 있었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일본도 그렇고 명나라 입장에서는 조선은 강대국으로 봤어요. 네네. 왜냐하면 옛날에 수나라 당나라랑 패권을 겨뤘었죠. 그 땅, 그 한반도 땅에 있었던 고구려가 그랬었잖아요. 그런 생각을 했었을 때 그리고 조선이 실제로 초반에 또 여진들을 좀 잘 통제를 했거든요. 북방 정벌이나 이런 건 나름 성공적이죠. 그렇죠. 계속 잘했었어요. 네. 그래서 조선의 위상을 생각하면 이렇게 초기에 허무하게 무너진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이해를 못 해가지고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아무튼 그래서 심지어 명에서도 어이없어 할 정도로 선조가 강하게 이제 망명을 원합니다. 선조가 스스로 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안 돼? 그러면 분조를 하자. 조정을 쪼개자. 아니, 하늘 안에 두 임금이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더니 이제 분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왕은 요동으로 가는 걸 일단 전제로 세자는
조선에 남아서 대일본 항전을 하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여기서 말하는 세자가 바로 광해군인 거죠. 자기는 이제 요동으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거의 평소에는 반역에 해당하는 상속까지 올리기 시작합니다. 신하들도 이제 정신을 어느 정도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파천을 떠나서 어디까지 가냐면 왕위를 세자에게 선의하십시오. 그냥 하야하세요. 이런 얘기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제야에서도 계속 상소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왕위를 선의해라. 도망갈 거면 오케이. 도망가는 거 좋은데 세자한테 그럼 왕위 선의하고 가라. 계속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선조가 삐지겠죠. 그렇지. 엄청나게 삐집니다. 그래서 계속 이 이유로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릴 때마다 선의하겠다고 그 카드를 꺼내요. 그러면 이제 하면 되잖아. 그게 아니고 유교 사상에서 선의를 하겠다고 하면 그 아래에 있는 세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절해야 돼요. 아니 됩니다. 어떻게 제가 그걸 받을 수 있습니까? 9번까지 계속 그러니까 힘들 때마다 이러면은 나 선의할게. 물려줄게 하고 광해군은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때마다 안 됩니다. 아버님 이건 아닙니다. 저하 그러면서 이제 계속 막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이 카드를 꺼내고 광해군을 압박을 합니다. 이때 성격이 좀 안 좋아진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광해군을 너무 힘들게 피말렸어요. 그러니까 선조 페이스북에 백성들이 이제 악플을 달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이러실 거면 하야하십시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달리니까 페이스북 보다가 빡친 선조가 그럼 나 그만두겠다고. 네. 그럼 광해군이 자기 페이스북에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아니 되옵니다. 참네. 나중에 이제 반란군들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이제 이몽학이라고 하는 반란군이 자기 마음대로 당시 유명했던 의병장들의 이름을 막 댔어요. 그랬을 때 그냥 된 거야. 왜냐면 이 사람이 유명하고 최 사장이 유명하고 내 친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좀 민심이 자기한테 있었다는 걸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 의병장들이 많은 고초를 겪는데 예를 들면 곽재우 같은 경우에도 몇 번이나 투옥됐다가 사람들한테 인연 다 끊고 살겠다 이렇게 한 다음에 겨우 목숨을 부지했고요. 사실 함경도를 혼자 회복했던 정문부도 감옥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다 그 의병들도 다는 아니에요. 다는 물론 아닙니다만 상당히 많은 수가 고초를 겪기는 해요. 왜냐면 선조가 좀 찌질찌질 하거든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선조의 임무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 자기가 삐져가지고 광해군을 힘들게 계속 선의하겠다 하고 도망가겠다 하고 나는 망명하겠다 이렇게 하다가 또 어떤 것들을 보이냐면 굉장히 권력에 집착하면서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의병장들 다는 아닙니다. 의병장들한테 이제 관직을 주고 벼슬을 주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잘 싸우라 격려를 하기도 합니다만 이순신 장군을 파직한 것도 이제 굉장히 커다란 그 잘못된 과 중에 하나죠. 그것처럼 의병장들을 좀 이제 고통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인기를 끈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해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단지 어떤 자기가 좀 시기심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왕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겠다라는 이제 걱정도 좀 했고 여러 가지 판단들을 했을 거예요. 2인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다 제거하는 다 건가? 제거를 하는 거죠. 걱정이기도 하고. 일단 이제 요즘 얘기로 하면 이제 탄핵 위기에 몰린 거죠. 사실상.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국정 수행 지지율 갤럽에 딱 조사해 보면 5% 막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선조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그 임금이 한양에서 튀고 뭐 평양에서 도망가고 할 때 그 동네 주민들이 열받아 갖고 왕궁에 막 불 지르고 이랬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네, 그런 기록들도 있고 네. 왕궁에 불을 지른 건 이제 일본군이 후퇴할 때였다라는 다른 이제 추정들을 해요. 다 이제 사실이 없으니까. 왜 그러냐면 일본군들이 와갖고 이제 그 일본 병사들이 야 여기 왕궁 진짜 색깔이랑 이런 거 너무 아름답다라고 했던 기록들이 있어서 어쩌면 그때는 불이 안 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확실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근데 일단 분노한 건 맞고요. 그래서 굉장히 민심이 안 좋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선조 입장에서 선조도 이제 사람이니까 그렇죠. 심리적 압박감이 극에 달했겠죠. 거기다 선조의 자식들이 광해군 당시에 광해군을 빼면은 완전 개차반이었어요. 임해군도 있었고 이제 여러 가지 자기 왕자들을 여기저기로 이제 좀 모으라고 군사 모으라고 자기 도망가면서 여기저기 보내는데 걔네들이 너무 인격적으로 거의 장난이 아닌 거야. 거의 연쇄살인마 수준인 거예요. 사이코패스 수준인 거예요. 아들들이 좀 못난 애들이었습니까? 네. 그래서 광해 빼고? 어떻게 하냐면 광해 빼고 그 당시에 광해 빼고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얘네들이 국경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국경에 사는 사람 말고 사람 이름이에요. 국경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 왕자들을 잡아가지고 당시 일본군에게 넘겨버립니다. 이 정도로 거의 막장 수준으로 가요. 두 왕자가 그래서 볼모로 잡혀요. 왜? 어떤 행동을 했길래? 그냥 민심을 잃은 거죠. 그거는 뭐
인물편은 다음에 그 부분은 오케이, 좀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네네. 자세히 볼 수 있으면 볼 텐데 너무 그냥 개막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자식 농사도 잘 못 짓고 사람들 질투하고 이렇게 했었던 이제 선조의 이런 모습들에서 사실은 그 좀 아쉬운 부분들은 있는 거죠. 이렇게 난리가 아니었으면 그래도 잘했을 사람인데 너무나 겁에 질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 그 드라마 속에서는 이런데 이렇게 묘사되는 것이 이제 선조가 막 이순신을 질투하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막 뭐 관직을 뺏기도 하고. 그렇죠. 고문하기도 하고. 네, 고문하기도 하고. 이런데도 끝끝이 이순신 장군께서는 또 이제 충성을 맹세하는 그렇죠. 그런 장면들을 하면서 굉장히 대비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께서 이제 전사하신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또 마지막 해전이었잖아요. 거기서 전사한 것을 두고 어차피 살아남았으면 선조가 그런 얘기가 있죠. 죽였을 것이기 때문에 죽은 척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도망간 게 아니냐, 숨은 게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었었고, 혹은 진짜로 그래서 갑옷이 있고 조총에 맞아서 이제 순직할 정도가 아니었을 텐데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한 거는 어쩌면 이제 그런 걸 알았기 때문이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선조가 굉장히 많은 경계들을 하고 모든 책임들을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고 이런 건 있었었어요. 근데 사실 이제 그런 게 없잖아 있지. 그러니까 전시랑 평시를 우리가 나눈다면 네.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고 그 평시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고 한데 그렇죠. 독실에 보기엔 선조는 약간 평시였으면 뭐 잘했을 거다라는 굉장히 그 성군 중에 하나가 손꼽힐 정도였어요. 그렇구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제 그 전시에 안 좋았었던 거죠. 근데 광해군은 반대로 이제 전시에 뛰어났던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데 광해군이 이제 분조를 이끌었죠. 그죠? 조정을 이끌면서 선조가 광해군에게 권섭국사로 관작을 임명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주고 상벌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을 다 위임을 했어요. 예. 그리고 군사를 총괄하는 무군사, 즉 분비변사를 이끌게 해서 실질적으로는 전쟁을 이끌게 했습니다. 광해군한테. 그때 많은 대신들이 이제 분조에 합류를 해요. 당연히 선조한테 실망을 하고 선조한테 막 선의하라고 할 정도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조의 허락하에 가기도 하고 국왕 허락 없이 그냥 스스로 막 광해군의 분조로 갑니다. 그리고 선조의 요동 망명에 반대한 사람들이 분조로 간 거잖아요. 이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우리 이제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보자. 싸워보자. 선조 또 그게 싫었겠네. 싫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분조가 이천에 모여서 모든 관군과 의병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말라 이런 글을 전국으로 내려서 의병 창의를 독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병이 이제 거병하는 거 이거 창의라고 부르거든요. 의병 창의를 독려를 하고 그러니까 임시정부 역할이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일본군 점령지에까지 이제 수령을 임명을 해요. 일본군이 점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상징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적 보내는 거야 수령을. 그래서 전란으로 무너진 조선의 행정 조직을 재건을 하려고 이제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자가 앞장서서 결사항전을 독려를 하니까 백성들이 계속 모여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전쟁터에서 이제 수뇌부 커맨드 센터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예, 지휘부가 무너지는 게 제일 불안한 건데 그렇죠. 계속 이제 명령이 안 내려오고 나는 뭐 전라도 어느 지방 성을 지키고 있는 병사인데 어느 순간 저 중앙에서 탁탁탁탁 말 한 마리가 와가지고 네. 명령을 전달하는 거죠. 네. 말이요? 아니 그 전령이 와가지고 예, 말 타고 전령이 도착해서 아직 지휘부가 살아있다. 근데 이게 맞았던 게 초반에 일본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막대한 손실을 보면서도 미친 듯이 올라온 이유가 선조 잡기 위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조 도망간 것까지 맞아요. 근데 실제로 그래서 그 아래가 싹 쓸렸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대로 유지되고 거의 곡창지대에는 호남 지방에 군량미들이 다 있었고 피해가 거의 없었던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관군들이 그래서 의병들이 막 거병을 하고 있었 상황이었어. 창의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도망은 갔지만 일단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반격을 하자. 이제 우리 한번 일어서자라고 했으면 모였을 건데 선조는 바짝 쫄아 있었던 거고 그 상황에서 이제 분조를 이끌고 있었던 광해가 제대로 활동을 하기 시작하니까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네. 그래서 실제로 잘 싸웠습니다. 조선군이 그 이후로 굉장히 잘 싸웠는데 아무튼 백성들이 이제 분조가 있는 이천을 계속 모여들고 각지 의병들의 승전 보고가 또 이제 분조한테 올라오기 시작해. 이제 분조를 중심으로 제대로 이제 조직적인 공격이 시작되려고 하는 거죠. 반격이. 그리고 군사수도 계속 늘어나고 군량이 조달되고 세자가 직접 장수와 병조를 초집하기 시작하니까 백성들이 너무너무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뭐가 일어나냐면 그거를 선조가 또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야, 선조는 뭐, 야.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좀 압박을 하는 거죠.
자기가 두려운 거예요. 아무튼 한편으로는 자기가 두려운 것도 맞고 그래서 분조를 이끌려고 한 것도 맞는데 선조는 계속적으로 뭘 이야기하냐면 조선군은 한 게 없다. 내가 명나라의 원군을 요청을 했고 그래서 명나라가 다 싸운 거다. 제조지은을 얻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광해를 깎아내리고 싶었구나. 광해도 깎아내리고 조선군 전체를 깎아내리고 싶었던 거예요. 조선군이 여기 없었다. 근데 그분의 입장에서 감정이입해서 생각을 해보면 자기는 일단 사실상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망가서 반만명 상태에서 자기 나름대로 엄청 열심히 했을걸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조선 국토를 하기 위해서 외교적인 노력이 중요하다. 그래갖고 그거에 엄청 신경을 쓴다고 나름 했겠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어떤 게 있냐면 임진왜란 중기 때 이제 평양성을 탈환하고 서울을 수복할 때쯤 됐을 때 우리 관군이 조선군이 몇 만까지 갔냐면 13만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모인 거야. 13만이 어디 여기저기 있다가 모여든 거야. 그랬고 그때 명나라에서 도와준 군대가 한 5만 정도 선이었었는데 4만 3천 5만 정도였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정유재란 때는 조선군을 3만까지 떨어뜨려요. 3만 5천 정도만 있어요. 그리고 정유재란 때 오히려 명나라 군사가 11만 12만 정도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뭘 하고 있는 거냐면 계속적으로 조선군을 줄이려고 했어요. 선조는. 근데 그 이유가 사실 합리적인 이유도 있어요. 뭐냐면 전란으로 인해서 지금 전 국토가 지금 황폐해 있잖아요. 네. 재건을 하려면 상비군을 10만씩 가지고 있는 것보다 빨리 고향으로 내려보내가지고 농사 짓고 이제 재건을 하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것도 있겠죠. 첫 번째. 근데 또 뭐도 있었을 거냐면 조선군이 공을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명나라 군사가 공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선조 입장에서는. 그래야 명나라 군사를 계속해서 끌어올 수도 있고. 그것도 있고 명나라 군사가 어떻게 들어왔냐? 내가 와달라고 해서 온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11만, 12만 정도 되는 조선 상비군이 굉장히 잘 싸웠으면 또 불안한 거예요. 또 반란을 일으키면서 자기한테 올까 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제가 봤을 땐 거의 정신 분열 수준에 가지 않을까 이러다가.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논리적인 행동은 하는구나. 자기의 일단, 논리적인 행동. 그렇죠. 이해는 그러니까 해줄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는가는 이해는 못하죠. 군주로서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자기의 어떤 왕위를 유지하기 위한 그리고 전쟁 이후에 자신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는 행동으로서는 뭐 그렇게 했다. 그런 부분들이 위해서. 있는 거죠. 야, 들으면 들을수록 처음에는 이해해보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가장 문제인 거야.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인데 당연히 뭐 A나 B나 장단점이 다 있는데 그렇죠. 계속해서 뭘 고려하는 거냐면 나의 입속을 갖고서 A와 B를 자꾸 재는 거지. 그렇죠. 문제가 있습니다. 빠따 맞아야 됩니다. 네. 사실 인물에 대해서는 여기까지고요. 사실 우리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나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조선의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막을 수 있었는가도 사실 잘 모르겠고 다음 시간에 이제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됐는지 그 명나라가 참전을 했는지 그 명나라가 어떻게 했는지 진짜 도움이 된 건 맞는지 정유재란은 어떻게 일어났고 전쟁 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좀 볼 거예요. 본격적인 건 이제 다음 시간이네. 그렇죠. 그렇게 할 건데 사실 오늘 인물에 대한 건 되게 많이 했어요. 오히려 인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선조의 안 좋은 것들에 대해서는 다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놀라운 건 임진왜란 당시에 처음에 이제 일본군이 생각했었던 거 있잖아요. 네. 그 왕만 일단 복속시키고 그 다음에 조선을 집어삼키겠다라고 한 게 이제 깨진 거잖아요. 그렇지. 왕이 도성을 두고 도망간 것부터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정말 명으로 넘어가려고 한 거는 좀 몰랐을 거예요. 거기까지는 생각도 자기네들 상상은 못했을 거고 도망간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의병들이 일어서는 것도 이해를 못했어요. 일본군이 처음에는. 왜냐면 일본군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해방군처럼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노비들을 다 풀어주고 너희들 이제 그러니까 일본의 국민이 돼가고 백성이 돼갖고 너희들 잘 해줄게. 양반들도 없애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포부를 내기도 했고 일부 지역에서 환영받기도 했어요. 아니 어차피 지금 노비로 살아가고 있는데 실제로 양반들이 인간 취급도 안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전략을 바꾸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다. 완전히 정부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꼭두각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부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뒤집어 엎고 완전한 일본 영토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자기네끼리 막 조선 팔도를 나눠 가졌어요. 그래서 자기 정령지로 가갖고 막 이제 방을 쓰는 거야. 자, 우리 왔는데 너희들한테 해치지 않을 거고 너희들 열심히 일을 해. 그 너희들 뭐 정치범이라든가 여기 감옥에 있는 사람들 다 풀어줄 테니까 한번 열심히 잘 살아보자, 잘 만들어보자라고 이제 일본이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근데 그게 통하긴 처음에 일부가 통하기도 하는데 여기저기서 의병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광해가 이끌고 있는 이제 분조가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니까 희한하게 이 조선 백성들이 일본 통치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상황에서는 거기는 이제 지방자치 시스템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다이묘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영주 다이묘. 예, 영주 도지사. 걔네들은 이제 도지사가 교체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 도민들이 그걸 따르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세금 내는 대상만 바뀐 거고 도지사들이 나 도지사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도지사인데 내 말 들어라 그러면 보호를 해주는 그렇죠. 거예요. 저항을 할 이유가 없네. 저항하면 학살 당했어요. 근데 백성이 생각해보면 왜 저항을 해? 그 주인이 바뀐 일본의 그 봉건 시스템 안에서는 워낙 이제 집에 영주 계급이 자꾸 지들끼리 툭닥툭닥 하면서 주인이 바뀌니까 백성들은 이렇게 구경하고 있다가 맞습니다. 바뀌었네? 하면 이제 그쪽에 가서 이제 세금 내고 그쵸. 그 정도였거든요. 완벽합니다. 정말로 그랬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화 특징을 일본이 이해를 못한 건데 뭐 충성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명분이나 이런 걸 생각할 거라 생각하지 않았구나. 이해 자체를 못했어요. 아. 왜 공격하지? 나를? 이런 식으로. 왜 의병이 서지? 왕이 도망갔는데?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곡간을 풀고 음식들도 좀 나눠주기 시작하고 일본이 좀 뭔가 노력들을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데 도대체 왜 나를 안 받아들이는 거야 하면서 일본이 의아해하는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같이 토론해보고 이야기해보면 재밌을 것 같고 예.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왕이었다면, 우리가 선조였다면 어떻게 행동했을 것인가. 아, 내가 선조였으면. 선조 입장에서는 억울한 게 전쟁 준비 다 하지 말라고 난리 치고 상소 올라왔는데 내가 전쟁 준비 나름 했다고. 그렇네. 나는 열심히 했다고 나름. 그죠? 근데 갑자기 다 눈빛으로, 그러니까 나한테 감히 뭐라고 말은 못해. 눈빛으로 나한테 아주 경멸의 시선들을 보내기 시작하고 일단 살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선조였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의 전생을 한번 더듬어 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상황이 있어야 될 것 같아.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한양을 버리고 파천을 막 생각해야 되는 시점까지 왔다. 일본군이 막 엄청 막 파주짓을 막 오는 거야. 이제 충청도를 지나려고 막 이제 돌파하고 있고. 그렇지. 막 엄청나게 빠르고 오고 있는 것 같아. 이제 조정의 신하들을 딱 보러 나갔는데 이놈들이 차마 나보고 가라고는 안 하네 또 이놈들이. 파천 얘기를 안 꺼내네. 환장하기도. 안 꺼내네. 다 우리 여기서 결사항전하고. 근데 아무리 지금 그 북쪽에 있는 군대나 정예병력도 이제 신립장군이 이끄는 병력이 원래 맞아요. 예, 선조가 제일 믿던 병력들이었는데 그쵸. 여기가 박살이 났거든요. 그리고 아주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내가 그냥 명분을 내 목숨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맞서 싸우기에는 현실적으로 내가 죽을 게 확실한데 그러면은 이제 그렇죠. 나 때문이 아니라 내가 거고. 사로잡히면 조선이 망하는 거예요. 그렇지. 왜냐하면 진짜로 나를 볼모 삼아서 조선 백성들의 고열을 쥐어짤 게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살아야 되는 거야. 개인의 일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짐이고 국가니까요. 바로 이 자리에서 맞서 싸울 것인가? 아니면 전략적으로 후퇴라는 명분 아래에 조금씩 도망칠 것인가? 그리고 후퇴를 한다면 함경도로 가서 분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두지휘 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일단 요동으로 가고 천자의 나라에서 죽어야지. 외놈의 손에 죽을 수는 없어요. 형님 나라에서. 그럼 천자의 나라로 가야지. 깡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본에 항복하는 선택지는 없습니까? 진짜로? 있다고 합시다. 지금 내가 그렇죠. 가능하지 일본은 그걸 않습니까? 원했죠. 네. 깡쌤 어떻게? 저부터요? 처음으로 이렇게 부담스러워했어. 네가 제일 만만했어요. 네, 이거는 이해는 갑니다. 이제 도망을 치는 선택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는 전략적으로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워낙 열세인, 순간적으로 이게 지금 열세인 상황인 게 자기는 최정예 병력이라고 믿고 북방에서 기병대랑 다 끌고 와갖고 내보냈는데 되게 허무하게 지거든요. 탄금대 전투라고 거기서. 맞습니다. 이제 총사령관이 제가 기억하기로도 이제 자결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신립장군이. 네. 그러니까 개인의 무예는 뛰어났죠. 예, 거의 괴멸인 거예요. 예. 근데 모든 정예 병력이 지금 다 끌어갖고 클릭해가지고 우클릭해놨더니 예, 싹 전멸당한이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뒤로 빼는 건 맞습니다. 맞아요. 예, 무조건 뒤로 빼야 됩니다. 완전 정의였어요. 8천에서 그 사료에 따르면 이제 좀 8천 정도를 더
모아갔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최대 이제 2만까지 됐을 거라고 보고 그 신립 장군이 이끌었던 군대가 8천에서 한 12,000 혹은 2만까지 최대 갔을 거다라고 보는데 그게 기병이 많았어요. 아쉽게도 이제 군기병이긴 했는데 기병이 많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혹시 왕자의 게임에 시즌 5의 마지막 근처에 가면 5 맞나? 4인가? 그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 미국 드라마? 네, 드라마예요. 예, 예. 스타네스 바라테온이라고 하는 왕이 네. 기병을 이끌고 쫙 한번 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 되게 멋있어요. 근데 그게 1500이에요. 1500. 혹은 반지의 제왕 2인가에서 한번 간달프가 로한의 기병대를 이끌고 나타나지 그거 않습니까? 원이고 그게 원입니다. 네. 2에서 또 로한이 엄청난 기병을 이끌고 나타나요. 어마어마하게 나타나갖고 영화를 보면은 와 진짜 천지를 메우는구나 싶은데 그게 6천이에요. 그러니까 신립 장군이 이끌었던 8천, 그러니까 8천이 다 당연히 기병은 아닌데 기병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사실 어마어마한 병력인 거예요. 해볼 만한 상대였던 거지. 저희가 이제 기병의 무서움에 대해서도 언제 한번 했었죠, 저희가. 이거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차죠, F-15 전차. 이글 한 몇 개 편대를 끌고 가서 공중전에서 다 때려 박았다가 다 터진 겁니다. 근데 이제 깡생 같은 경우에 이제 전략적으로 후퇴하는 게 후퇴하는 건 맞다는 거지. 그래서 평양까지 간 거야. 그러나 이제 제가 왕이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방어선을 평양성이나 이쪽 근처에서 치고 버텼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데 그래서 평양에서 왔어. 근데 우리가 도망치는 속도보다 얘들 밀고 오는 속도가 더 빨라. 네. 그 코앞까지 와 있어. 뭐 정비 조금만 더 뒤로 뺄까요? 안 되겠다. 평양 너무 가깝다. 평양 너무 가깝고 조금 뒤쪽으로 더 빼야 될 것 같은데. 의주까지 갔어. 네, 의주 정도까지는 빼도 조금 늦게 오지 않을까? 근데 의주까지 왔더니 얘네 오는 속도가 더 빨라. 뭐 미친 듯이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일단은 저의 선택은 어떤 평양 의주가 압록강 깐 건 알죠. 네. 네네. 그러니까 압록강 근처든 겁니까? 일단 최후의 항전을 해야 되지 않나. 네. 일단 모든 병력을 다시 한번 끌어모으고 뭐 예를 들면 이제 망명 같은 거는 이런 건 이건 발설하면 안 되죠. 아무리 내가 도망가고 싶고 그래도 그 페이스북에 이렇게 쓰면 어떡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SNS는 인생은 낭비라고 하는데 차라리 의주에서 죽겠다.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뭐 망명 가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해도 절대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거고 상징 아닙니까? 리더로서. 왠지 말만 하지 말라는 것 같아.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런 얘기 하면 안 되고 일단 최종 저지선을 확보하면서 항전에 태세를 갖춰야 되지 않나. 그게 리더로서의 가장 큰 덕목 아니겠습니까? 어떤 정답에 가장 가까운. 즉 죽겠다. 자 죽는 걸로. 네, 죽길 각오하고 항전하겠다.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네. 자결을 하거나 아니면 진짜 마지막까지 싸울 거예요? 아니면 항복할 거예요? 아니면 도망할 거예요? 셋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끝까지 지킨다. 예전에 본 영화 중에 카게무사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카게무사. 이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영화 속에서도 나랑 똑같이 닮은 대역들을 쓰는데 그 방법은 안 됩니까? 꼭 죽어야 됩니까? 분조하겠다는 거지. 도망갈 때 일단 살아야 되지 혹은 않을까? 내가 뭐 궁녀로 위장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다. 도망, 항전, 항복. 항전하겠습니다. 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 이미지 때문에. 부하들이 보는 눈이 있으니까. 신하들이. 그거 중요합니다. 신하들이 막 보는 거야. 신하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서 도망가면 안 되죠. 근데 이 왕이 끝까지 싸운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건 동서양 공통인 것 같아요. 어디나 왕이 도망가면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아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왜 싸우겠냐. 왕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지 않는데 내가 왜 왕을 위해서 싸우겠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진짜 왕이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사기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좀 여러 가지 선택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었을 텐데 선조가 너무 겁에 질렸었기 때문에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진짜 겁에 질린 것 같지 않아요? 진짜 겁에 질렸어요. 하는 그 행동들을 쭉 보면 모르겠어요. 전란 이전에는 뭐 성군의 자질도 보였다고도 하지만 근데 또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인간의 바닥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학문적으로 혹은 이제 정말 똑똑하고 정말 또 지혜롭게 잘 하려고 하는 사람이 용기까지 꼭 같이 가져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약간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어쨌든 세 개 중에 선택하는 거지. 이게 패배가 거의 확실해 보여. 네. 그 상황에서 항전하거나 그럼 뭐 죽을 것 같아. 거의 100% 확실하. 죽는 거죠. 어쨌든 깡조는 이제 항전하는 거고. 그래서 무너졌습니다. 체조. 체조는 저는 패배가 확실하고 의지까지 왔어.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야. 근데 뭐 정비가 안 돼. 그럼 난 망명할 것 같아. 요동으로. 그래도 뭐 임시 정부를 세우든. 그래서 뭐 그쪽 안에서 뭐 이제 티베트 망명 정부처럼 슬프긴 하지만
만약에 항전해가지고 그냥 다 없어질 수 없어. 상징적 존재, 사실은 내가 용기가 없기 때문도 있겠지만, 상징적 존재라는 거 스스로 알고 있는 거잖아.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쨌든 그 왕조를 유지하면서, 예. 다시 명나라랑 협의해가지고 다시 오든지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하들이 이렇게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깡군이 아바마마 끝까지 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론은 그래도 싸우자 이런 여론이 있는데 여론은 다 싸우자였어요. 예, 그럼 신하들 그래? 앞에서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응. 세자한테 분주를 이끌고 너가 항전해라가 아니라 세자야 너는 분주를 이끌고 네가 요동으로 넘어가라 안전하게. 내가 끝까지 싸울게. 그럴 수도 있겠네. 오. 보험을 세자한테 들라고 하는 거지. 젊은이에게. 하지만 젊은이들은 열심히 그 나이엔 노력해야 될 나이입니다. 최선을 다해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열정페이. 그럼요. 그때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열심히 없어. 열심히 싸우질 않아. 그러면서 내가 뒤로. 청취자들을 대신해서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독신이 죄송하고요. 어떻게 할 겁니까? 예, 독조. 독조. 저요.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저는 인간적인 마음에서의 선조를 되게 이해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욕심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사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똑같은 행동에 대해 다양하게 평한 것들을 보면서 책들을 보면 여러 권을 봤는데 보면서 선조를 편들어주고 싶었어.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기보다는 좀 안타까웠어요. 안타깝다. 선조가 그렇게 드립다 어마어마하게 욕을 먹는 거에 대해서 시대를 잘못하고 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무능과 어떤 쪼잔함의 상징처럼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그렇죠. 선조의 이미지가 거의 그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보다는 네. 무능은 좀 뺐으면 좋겠고 그래도 이 정도 했다. 그러니까 다른 왕이었어도 뭐 이렇게 이 정도 뭐 그럴 수 이상은 있죠. 쉽지 않았을 것 같다. 근데 쪼잔한 거는 맞고요. 아하. 겁쟁이인 것도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독실 어떻게 할 그래서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독조 어떻게 됩니까? 저요. 어려운 나한테 원래 이거 준비한 사람한테는 안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이미 도망간 것 같구만. 이거 항복? 보니까. 이미 항복. 항복? 잠깐 좀 고민 좀 해볼게. 근데 항복하면 나를 잘 대해줄 거야. 절대 나 죽이진 않을 거거든요. 그럴 수도 있고, 그치? 죽일 수도 있고, 고문할 수도 있지. 고민할 수도 있어? 그러면 외놈의 속에는 죽지 않겠다. 천자의 나라에 가서 죽을지언정 외놈들의 손에 죽진 않겠다. 2명이 망명했습니다. 예, 2명 망명.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막상 자기가 뭐? 놓고 높으면 김주 한번 들어봅시다. 김주. 도조. 도조. 김도인의 평소 그 어진 성품상 예. 바로 항복 아닙니까? 바로 옥수수 털러 가실 것 그리고 같은데. 예전에 김도인이 그 얘기 했습니다. 예. 전쟁 나면 죽은 척한다. 자기의 전략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항복? 아니 죽은 척? 근데 저도 맞서거나 뭐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항복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새가 이미 완전 그냥 불리하게 극한으로 몰렸는데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전제한 거야, 그지? 네. 뒤집을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문제냐면은 나 혼자만 약한 상태가 아니고 신하들의 의견이 나눠져 있으니까 그걸 지금 통제하거나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역량이나 환경도 조성이 안 됐잖아요. 그렇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항복한다고 하거나 뭔가 버티고 있다가 내가 그 일본군들한테 죽임을 당한다, 왕이 그러면 그 상황이 뭔가 더 개선되느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이건 거의 그냥 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는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네. 그 개인적 손해가 아니고 그 나라 입장에서 저희가 왕이 도망 다닌다 그거는 뭔가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삼국지에서 유비에 대한 이야기 할 때도 유비가 막 도망 다니거나 항상 뭐 프로페벨러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상황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망명? 네, 망명 아니면 망명. 의지까지 가서 버티고 있을 것 같아요. 코앞까지 왔어요. 코앞까지 왔어요. 장난 아니지. 네네. 그러니까 압록강을 건널 거냐, 그렇지. 항복할 거냐, 마지막까지 죽을 거냐. 전략에 싸울 거냐, 셋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상황. 건너 압록강. 셋 다 가. 근데 코앞까지 와도 일단 압록강을 건너기보다는 거기서 버티고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다 그래. 버틴다고. 그러니까 네네. 이제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죽는다. 근데 항전하다가. 이 4명 가운데서도 3명이 도망가면 어떡합니까?
적어도 절반은 싸워야 어떻게 도망이 국난을 아니라 극복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도망간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어떤 김도희님 지금 정치적 저희가 망명.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해주시죠. 아니 근데 내가 버티고 있으면 죽을 것 같아 죽는다라고 하는 결과 선택지를 정해주면 어떻게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죽지는 명나라로 않아요. 죽지지 않고 아마 사로잡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항복하게 되는 거지. 그렇죠. 고문할 수도 있고. 이런 이렇게 하찮은 고민들 때문에 이순신 장군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살기를 작정하고 싸우면 죽고 죽기를 작정하고 싸우면 탄다. 예. 예. 이런 얘기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사즉생. 근데 왜 그러냐면 왜군이 코앞까지 닥쳐 있다고 해도 그 나라 전체가 완전 다 전멸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 밑에선 지금 각계정토를 하고 있잖아요. 김도희님 건너갈 것 같아. 안 되겠어 이거는. 근데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맞는데 네. 그러면 한양도 안 떠나고 항전해볼만 했었던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은. 네네. 그러니까 한양이 꼭 점령당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라고 사실 지켰으면 점령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제를 까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아니 한양은 왜 의주 상황이 다냐면 그 왜군이 아주 물밀듯이 그냥 완전 그 속도전으로 치고 올라오잖아요. 네. 거기서는 한양에서는 버틸 수 없으니까 일단 의주까지 가야 되는데 아주 그 짧은 거라도 시간 텀을 바라줬을 때 그 밑에서 계속 저희 지역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거기서 일단 구심점으로 버티고 있어줘야 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잘 빠져나가는데. 네네. 어떻게 빠져나가려고 그냥 애쓰는구만. 근데 이게 맞는 게 실질적으로는 의주까지 못 왔어요. 평양성에 머물렀거든요. 근데 약간 이런 거지. 도인님이 말씀하신 게 되게 사실 지혜로운 게 선조는 뭘 했냐면 의주까지 가서도 일단 상황은 그럼 여기서 좀 지켜보자가 아니고 네. 바로 망명하려고. 바로 망명하려고 했어. 너무 막 난리를 쳤어. 급해 죽겠으니까. 나중에 망명 미리 준비 착착착착 진행하지 않으면 우왕좌왕하다 망명 못할지도 모르니까 빨리 하자. 미리 여권이랑 비자 다 신청해놓고. 진짜로 사실 먼저 보내가지고 망명 신청하고. 그러니까, 입국 심사 다 받고. 선조의 정치 스타일이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기보다는 어떻게 했냐면 일단 위임을 하고 나면 맡기는 스타일이었거든요. 네. 근데 선조가 먼저 파천하자고 얘기하고 선조가 먼저 망명하자고 얘기하고 신하들이 다 반대하는데 그 굉장히 적극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래서 도희님이 말씀하신 게 정답인 거예요. 일단 봤어야 돼 거기서. 네. 지켜보면서 그래도 일단 뭔가 할 생각을 했었어야 돼. 근데 이제 코앞까지 오면 그때는 좀 다른 문제겠지만 그때서야 뭐 망명도 뭐 방법은 있겠지만 확실한 건 선조는 쫄보는 확실하다. 어쨌든 김도희는 잘 피해갔습니다. 아니 이거 살다가도 어떤 진짜 개인이 완전 인생이 망가지거나 위기 상황이 터졌을 때는 그렇죠. 합리적 생각 자체가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나 망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생각하기보다는 뭔가 재수가 없었구나 갑자기 뭔가 인생에서 일어날 일이 나한테 일어나면 안 됐어라고 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확 피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문제는 아무리 힘들어도 해결해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 그 생각 자체를 그 당시에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조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데 실패했다. 근데 왜냐하면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저희가 완전 밀리잖아요. 임진왜란 때. 그때 선조가 왕으로서 통치자 어떻게 생각했을 거냐면 나라를 어떻게 정렬을 가다듬어서 장기간에 걸쳐서 이 위기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상황을 피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걸. 예측 못하는 그치. 이런 굉장히 재수없는 국난이 닥쳤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상황을 뭔가 피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통치자로서는 자질이 없는 거지만 개인으로서 보면 굉장히 자동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쉬운 건 안 물어보니까. 네. 쉬운 거면 왜 안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네네. 어쨌든 재미있게 너무 잘 들었는데 뭐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독실이가 해줬던 나의 전생 특집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마디 한 다음에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는 이거 쭉 들으면서 뭐 다음 시간까지 이제 독실이가 해주는 디테일한 전쟁사까지 좀 얘기를 들어봐야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오늘 여기까지 좀 들은 다음에 나랑 가장 좀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게 그 도망 다닐 때 선조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해요. 난 예전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야. 실제로 나라를 팔아먹고 도망간 적이 있습니까? 예. 네? 그랬었나?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어떤 중요한 일이나 어려운 일을 안 해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합니다. 그쵸. 야, 명분대로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전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명분대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막상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거나 일이 어려워졌을 때는 엉망진창으로 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나는 실제로
사회생활 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 왜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은 일 진짜 못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일에 막 치여가지고 엉망진창으로 하고. 그런데 내가 그랬었어. 나는 내가 뭔가 되게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거든? 그런데 막상 사회에 던져진 다음에 일을 하다 보니까 진짜 엉망진창으로 하는 거야. 그걸 스스로가 느꼈습니까? 그걸 이제 그만두고 살았어요. 내가 일을 정말 못하는 사람이구나를 그때 알았던 것 같아. 근데 일을 못한다기보다 그 처음에 일을 할 때는 전체적인 상황 맥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자기만 처리하게 되는 걸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지. 하나의 사안만 주어진 다음에 이걸 처리해라.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처리하지. 네.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작은 것들이 막 꼬일 때가 있습니다. 동시에 해야 되는 일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면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그러니까 평상시에 할 수 있는 것들도 막 어설프게 하게 되고. 근데 그런 걸 내가 뼈저리게 느끼면서 내가 좀 어렵고 복잡한 상황에 놓여지면은 이거 처리를 제대로 못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 근데 선조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가 막 기억이 나는 거야. 선조도 아까 독실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시간을 주고서 좀 자기가 정리를 하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은 임금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아. 실제로. 근데 그게 아니고 예상치 못하고 경험하지 않은 상황에 놓여주니까 이거는 뭐 보통 사람들이 하지 않을 짓까지도 막 하는 거지. 그러한 심리 상태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얘기를 들으면서 스스로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도 그래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항상 제사장님의 이 자기 고백은 굉장히 솔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컨셉인 줄 아는데 컨셉이 아닌데, 그죠? 사실만 얘기해요. 진짜 못합니다, 지금. 깜짝 놀랄 정도로 못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임진왜란에 대해서 막 엄청 깊이 파고들거나 뭐 그러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관심은 가지고 전쟁이나 이런 것도 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쭉 봤는데 또 독실님이 그 전체적인 맥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잡아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러다가 보니까 약간 흐릿했던 건 정보들도 좀 이제 다시 머릿속에 구체적으로 잡히는 것 같고 그때 당시 어떤 상황적 맥락이나 이런 게 잘 이해가 됐던 것 같고 저는 이제 제사장님이랑은 좀 다르게 저는 그 정도까지 일을 망가뜨린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자기 PR을 하기 시작하네? 예, 근데 그 심정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런 위기에 빠져 있고 그렇다면은 이제 그 패닉 상태 뭐 이런 것들도 분명히 겪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겨내는 게 그게 바로 위대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선조 같은 태도 아주 몹쓸 사람이다. 볼 때마다 짜증난다.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화를 돋구긴 한다 선조가. 예. 처음에 이해하려고 하다가도 그지. 피란을 하다가 그 실록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우리 식사는 좀 이제 생물로 준비를 해라.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왕비랑 이렇게 후궁이랑 이런 사람들은 하루에 3끼를 먹이고 막 이런 식의 명령을 내리기도 해요. 피난 가고 있는데? 비란 중에. 그냥 알아서 좀 그거 다들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 그리고 호위군사 거의 없이 막 이렇게 정말 그렇게 하는 왜냐면 군사들이 피란을 가다가 한 명씩 사라지거든요. 맞아. 자기들도 먹고 탈라고 사라지는 거야. 어제 어이없어요. 좀 그 피난하는 스토리 보면은 중간에 막 다 도망가고 무시당하고 막 왕인데.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 때문에 더 협소하게 무엇인가 전체를 조망 못하고 그런 명령을 내렸을 수도 있겠다.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일단 만약에 왜구들이 들어온다, 외세가 침략을 한다고 하면 일단 그 자리에서 일단 막고 그 다음에 그 병사들을 이제 한 군데로 모아서 집합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대응 매뉴얼들이 다 있었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상상하는 것보다 너무 빨리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매뉴얼들이 다 각계역파를 당하니까 뭔가 대응 매뉴얼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거는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만들어놓은 세세한 어떤 그 매뉴얼에 맞지 않는 재앙이 닥쳤을 때 정말 패닉 상태에 빠지는 건 맞고 근데 그 상황에서 아쉬움이 있죠. 저는 이제 공부를 하면서 2가지를 느꼈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래도 있을 수 있는 일이겠구나. 선조의 마음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쫄보의 마음은 쫄보가 안다고. 예. 선조의 마음은 알겠어요. 근데 그걸 이제 두둔하고 그럴 수도 있지 뭐라고 하기는 힘든 것이 위치가 저랑 다르잖아요. 저는 그냥 덕이 많은 덕실인 거고 선조는 선조에게 당시 한 1000만 정도 되는 어떤 조선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구심점이 되는 역할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죠. 사실 그렇다고 저도 뭐 마음대로 뭐 결사항전하다가 이제 오히려 사로잡혔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진 않아요. 전략적인 판단을 했어야 됐고 점점 뒤로 물리는 것도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동 땅으로 가는 거는 선조가 계속 주장하기로 여기서 죽을 순 없어. 천자나라 가서 죽을 거야라고 했기 때문인 거지. 만약에 한 번도 생각을 못했는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는 최 사장님이 말한 것처럼 일종의 망명 정부를 세우려고 한 거였다. 물론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생각하기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말이라도 생각이라도 우리가 끝까지 항전해야 되는데 죽으면 안 되니까 그쪽에다가 이제 해서 거기서 이제 그 정부를 차리자라고 했었으면 어떻게 보면 또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실제로 고니 씨는 평양까지밖에 못 왔고 평양도 이제 금방 수복을 또 했거든요. 오래 안 와서 이제 수복을 했지만 그걸 몰랐던 상황에서 제 생각에는 왕이라면 군주라면 마땅히 보여야 될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은 것이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역할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생각은 뭐냐면 저는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 백성들이 민초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거의 뭐 3분의 1이 사망했다라는 얘기까지 있어요. 나중에 가면 이제 그래? 일본군이 학살을 많이 하거든요. 일본군이 진격할 땐 그렇게 안 했어요. 왜냐면 자기 영주의 백성들이 될 거였으니까. 근데 후퇴하고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기 시작했을 때 약간 협박도 하고 싶었던 거야. 명나라에게도 협박하고 조선에도 협박하는 게 너네 우리한테 까불지 마. 그러니까 자기가 화가 나서 분풀이한 것도 있지만 우리 무서운 사람들이야. 그런 식으로 협박하기 위해서 엄청난 학살하면서 가거든요. 그래서 인구의 3분의 1, 최대 3분의 1까지 줄어들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우리 진짜 백성들이 힘들었어요. 논밭 다 파괴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었던 이미지는 정말 무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공부하면서 그렇지 않았는데 되게 자랑스러운데 우리 되게 잘 싸웠고 무력하게 당하고 있지 않았고 여기저기서 거병하고 창이 돼서 싸워 나갔고 관군들도 바보 같지 않았고 저 윗대가리들이 우리가 엄청나게 멍청했었다라고 이렇게 뭐 멍청하고 자기 아니만 해서 도망갔다라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물론 있죠. 근데 안 그런 사람들 목숨 바쳐가면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웠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걸 확인을 했어요. 네. 근데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하냐면 큰 거에 집중을 해요. 큰 싸움에 집중을 하고 우리가 뭐 권율 장군 행주대첩도 유명하고 이순신 장군도 유명하고 혹은 선조 광해 이런 한 사람 한 사람 큰 사람들에게 이제 집중을 하게 되면 특히 그래서 왕이 너무 했었던 행동들이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임진왜란 전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건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끝까지 싸워 나갔던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결국 역사라고 하는 것은 왕의 역사가 아니잖아요. 우리 그 서민들 그리고 백성들의 역사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저는 당시에 조선 국민들, 조선 백성들에 대해서 정말로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그 임진왜란을 저희 대처할 때 조선에서도 여론이 분열되잖아요. 그 조정에 대해서 의견도 이렇게 대립되고 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예상대로 될 거야 라는 말이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사소하게 하루를 살 때도 뭐 오늘 어떻게 되겠지, 이 일은 내가 어떻게 끝낼 거야, 혹은 내 인생은 지금 이렇게 준비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예상을 늘 가지시잖아요. 근데 살면서 생각해보면 예상대로 100% 정확하게 됐었던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혼자 살 때 하루의 일상을 살아도 나랑 연결되는 외부 조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를 고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를 고려하지 않을수록 어떻게 되냐면 아주 인생에서 위기, 극심한 피해 상황이 닥치거나 나라로 치면 이렇게 나라 전체가 초토화되는 일을 초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한국이 지금 뭐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사회적으로도 안정되고 여론도 뭐 분열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저희가 막 행복하게 살아요. 근데 이 상황이 항상 변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대비를 안 해놓으면 뭐 국방도 그렇고 경제적 위기에 대한 것도 그러면 나중에 그게 한 나라 전체의 위험으로 바뀌잖아요. 그런 거를 예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을 할 때도 내 예측대로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정확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항상 예외적인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야를 개인뿐만 아니라 그 한 사회 전체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1회로 끝나지 않고 갑자기 2회가 된 독실이의 나의 전생 특집은 예.
더 알찬 내용을 준비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이제 독실이 전생이 누구였을까? 아직 밝혀지지 않은 거죠. 예, 아직 미스테리 아닙니까 지금? 예. 누군지는 대충 어쨌든 도시였어요. 예.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걸로 독실이가 준비해가지고 다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송에 나오는 음악을 벅스에서 모두 들어보세요.